어머님, 더 건강하게 지내셔야 해요. 저희도 효도해야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죽을 준비를 마쳤다 막상 마지막 인사를 하러 나서는 길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죽으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소리 없이 세상과 작별하러 가던 길이었죠. 근데 문틈 너머로 들린 한마디 말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금빛 등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나는 살고 싶어졌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대학병원 암센터. 의사는 익숙한 말투로 말했죠. 순애 어르신, 항암은 여기까지 하시죠. 더 하셔도 몸이 버티지 못할 거예요. 이젠 통증 관리로 넘어가시죠. 그 말이 전부였어요. 더 해줄 말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어깨가 조금 아래로 더 내려앉았죠. 마치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지금서야 실감나는 듯이요. 병실로 돌아오면서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 진수, 내 유일한 자식이자 내가 숨쉬는 이유였던 아이. 진수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다정하진 않아도 제 할 일은 다 했죠. 결혼식 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한마디 건네고는 신혼여행 가버리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그래도 그 아이가 나한테 짜증 한 번,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몇 년 뒤엔 작은 단독주택을 마련했어요. 그 집에서 며느리 지영과 살고 있었죠. 지영이는 처음 봤을 땐 천사 같았어요. 예의 바르고 항상 웃는 얼굴. 병원에 올 때면 과일까지 싸들고 와서는 어머님, 더 살아야죠. 저희도 효도해야죠. 그렇게 말해주던 애였죠. 그런 지영이니까 내가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보러 가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 아이가 해주는 밥 한 끼, 아들 얼굴 한번, 그거면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나는 병원에 말했죠. 일주일만 집에 다녀올게요. 주치의는 고개를 끄덕이며 퇴원 절차를 밟아줬어요. 간호사들도 웃으며 보내줬죠. 어머님, 여행 다녀오듯 다녀오세요.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들이 내 등을 바라보며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라는 눈빛을 주고 있다는 걸. 담양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2시간 40분 거리. 가방엔 소박한 반찬들, 내 손으로 만든 오징어 볶음, 콩자반, 멸치조림. 지영이 좋아한다고 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내 인생이 흘러간 세월 같았죠. 산과 들, 하늘, 바람. 그 모든 것이 이젠 내 곁을 떠나려는 듯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도착한 담양은 봄 기운이 퍼지고 있었어요. 살짝 차가운 바람 끝에 매화 향이 섞여 있었고 내 코끝은 이상하게도 그 향에 울컥해졌습니다. 아들 집 앞에 서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렇게 떨리던지. 내 자식 집인데, 내 며느리 집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낯설고 조심스러웠는지. 초인종을 누르려 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정말 아주 조금. 문을 닫으려다 말았나 싶었죠. 그 틈으로 안을 보는 건 실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순간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죽을 준비는 잘 됐대? 그 목소리에 나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건 분명히 지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약은 바꿨어. 이번엔 진짜 확실해. 일주일 안엔 갈 거야. 그 순간 내가 들은 그 말은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의 선고문이었습니다. 나는 죽으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죽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죽여지기 위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걱정 마. 약은 바꿨어. 이번엔 진짜 확실해. 일주일 안엔 갈 거야.
지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믿었던 며느리, 내가 마지막 밥 한 끼만 먹고 돌아가려 했던 그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내가 아는 지영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톤, 다른 얼굴, 다른 인간 같았어요. 나는 문 옆으로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숨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온몸을 굳힌 채 귀만 열어두었죠. 문틈 너머로 지영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 옆엔 낯선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보험금도 들어오잖아. 그걸로 미국 가는 거지. 지영이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보험은 진수가 모르게 내가 정리했어. 엄마 명의 대출은 저번 주에 끝냈고 죽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 늙은이니까 병사로 넘어가면 끝이야. 잠깐. 뭐라고? 보험? 대출? 죽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어온 약들, 항암 치료 중에도 가끔 이상하게 어지럽던 날들, 병원에서조차 몸이 약해지셨네요 라고만 넘기던 반응들. 그 모든 게 지영의 손에 있었던 겁니다. 진수는 몰라. 걔 바보 아냐? 걘 회사 일밖에 몰라. 어머님 약 뭐 드시냐고도 안 물어봐. 이번엔 확실해. 일주일 안에 보낼 거야. 그 전에 대출도 끝내고 집 명의도 넘기고. 그러면 넌 미국 가는 거지.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멍하니 서 있는데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김치 국물이 흘러나와 내 발등 위를 적셨지만 차갑다는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문틈 너머의 지영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 마치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시간인 것처럼. 그래도 교회 사람들은 뭐라 안 해? 너 완전 효부로 소문났잖아. 그래서 더 좋아. 나중에 뭐 터져도 사람들이 날 믿어줄 거야. 내가 얼마나 정성껏 간병했는지 다들 아니까. 정성껏? 정성껏? 나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나는 그 집을 벗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뭘 받는지도 모를 정도로 몸이 떨렸고 다리가 풀려서 버스 정류장까지 겨우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나는 가방 속에서 물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 물도 그 순간만큼은 지영이 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만큼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내가 처음 담양에 이사와서 진수를 데리고 살았던 그 시절과 겹쳤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맨발로 걸어 학교에 갔던 진수. 그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엄마 나 100점 맞았어 하던 모습. 그 아이를 위해 나는 살아왔고 그 아이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아이 옆에 있는 여자는 내 목숨값을 셈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을 준비를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나는 살아야 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듯 살았던 내 인생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서.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담담한 간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은 평온한 척하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죽음과 가까워졌다고 여겼던 며칠 전과는 달리 지금 내 몸속에는 분노가 피처럼 돌고 있었다. 나는 병실 침대에 앉아 얇은 담요를 무릎 위로 올리며 더 이상은 의미 없어요. 이제 그만하려고요 라고 말했다. 간호사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러곤 천천히 눌러주듯 한마디를 건넸다. 그럼 조금 더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나는 그렇게 모두가 죽음을 받아들인 노인으로 연기하기 시작했다. 간호사들도 병원 식당 아주머니도
오랫동안 옆 병실을 같이 쓰던 할머니도 내게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 내가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의 말투도 태도도 부드러워졌다. 마치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엔 이토록 극명한 온도 차이가 존재하는 듯했다. 며느리 지영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대신 진수가 병원비를 넣어줬고 한 번 전화가 와서는 엄마 잘 지내지? 라고 했다. 나는 그때 목이 메었다. 그 아이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지금도 지영이 해주는 밥을 먹고 있을 테고 내가 병원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미안해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었다. 지금부터 나는 연기할 것이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리고 지켜볼 것이다. 그들의 끝을. 나는 병원 복도 끝 도서관에 갔다. 낡은 잡지들 사이에서 노인 돌봄에 관한 책을 몇 권 꺼냈다. 가정 간병의 실태라는 책에서 한 문장이 눈에 띄었다. 가족 구성원이 제공하는 약물은 신뢰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병원에서 처방되지 않은 의약품을 투여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줄을 그었다. 그 문장을 나는 복사해서 침대 옆에 붙여놓았다. 내 간병인 김아주머니는 그걸 보더니 말했다. 어머님, 이거 어디서 보신 거예요? 나는 담담하게 웃었다. 그냥 궁금해서요. 그녀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슬쩍 물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 순간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며칠 뒤 김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내게 말을 걸었다. 어머님, 이 약 며느님이 주셨다고 하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약봉지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거 병원에서 나오는 포장지 아니에요. 원래 병원은 이렇게 투명한 비닐에 담지 않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동안 내가 먹었던 수많은 약들, 그게 전부 지영이 건넨 것이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준 약이라고 설명했지만 나는 그 말이 거짓이란 걸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지영이 처음 병원에 왔던 날을 떠올렸다. 그 아이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마지막까지 꼭 지켜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그녀를 딸처럼 여겼다. 내 인생 마지막에 이런 며느리를 얻은 건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저승길 배웅의 약속이었다는 걸 안다. 나는 침대맡에 작은 노트를 두고 거기에 매일 일지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약 색깔이 미세하게 달랐다. 간병인이 의심을 시작함. 병원 약사에게 확인 요청 예정. 의사와의 면담 예약. 그 일지는 내 분노와 생존의 증거였다. 더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나는 내 감정까지도 기록했다. 며칠 후 담당 의사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나는 약봉지를 꺼내 보였다. 이 약, 제가 받았던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의사는 눈을 찌푸리더니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어 약을 확인했다. 이건 우리 병원에서 나온 약이 아닌데요? 나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며느리가 주었습니다. 자기 친정에서 받은 특별한 약이라고. 의사는 조용히 메모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정식 등록된 제품이 아닐 수 있어요. 검사 맡겨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통화와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휴대폰에 통화 녹음 앱을 설치했고 간병인의 동의하에 병실에 조그만 녹음기도 하나 놓았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 내가 죽음을 연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의 본 모습을 이 세상에 까발리기 위함이다. 나는 약해진 몸을 끌고 어머님, 혹시 예전에 며느님이 주신 약 계속 드셨어요? 김 간병인의 말에 나는 순간 움찔했다.
그녀는 작은 약봉지를 들고 내 앞에 놓으며 조심스레 물었다. 제가 요즘 약을 챙기고 있는데요. 이 약 병원에서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색깔도 다르고 포장지도 일반적인 병원 봉투가 아니에요. 나는 무언가를 들킨 듯한 기분으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엔 연민이 담겨 있었고 그보다 더 큰 건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그거 지영이가 줬어요. 특별히 챙겨온 약이라면서 병원보다 낫다고.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김간병인은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침대 옆에서 필요한 것만 조용히 챙겨주는 타입이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의 말은 무게가 있었다. 사실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3년 전쯤이었나. 제가 돌보던 할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치매 초기였는데 며느리가 약을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시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나는 몸이 저절로 떨렸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그때도 이런 약이었어요. 색깔도 비슷했고 성분도 확인 안 된 거였죠. 결국 그 며느리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어요. 나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김간병인은 고개를 저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며느리랑 지금 어머님 며느리랑 말투가 너무 비슷해요. 그 말은 나를 한 번 더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영이의 달콤한 말투. 제가 마지막까지 지켜드릴게요. 어머님만 생각하며 만들었어요. 그 익숙한 말들이 이제는 의도적인 독처럼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래전 지영과 처음 병원에 왔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 지영은 무릎까지 꿇고 울었다. 제발 어머님 좀 살려주세요. 제가 효도도 못했는데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그 모습에 나는 눈물을 쏟았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 믿었으니까. 그날 나는 병실에서 지영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얻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말을 했던 나 자신이 이제는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나는 약을 식판에 몰래 숨겼다. 간병인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혹시 이 약국에 가져가서 성분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가져갔다. 그 작은 투명 봉투 하나에 내 생사가 그리고 지영의 본색이 담겨 있었다. 이틀 뒤 김간병인이 조용히 다가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어머님, 그 약 정식 진통제가 아니래요. 나는 숨이 턱 막히며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입 금지 약물이래요. 국내엔 정식 허가도 안 났대요. 통증은 줄여주지만 뇌 기능 저하 부작용이 크대요. 장기 복용하면 망상 증세가 오기도 한다네요. 나는 그대로 입을 다물었다. 몸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천천히 식는 느낌이었다. 그동안 내가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느낀 순간들, 헛것을 본 것 같고 머릿속이 흐려지던 순간들, 그게 전부 지영이 준 그 약 때문이었다니.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가 내 죽음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날 밤 나는 수첩을 꺼냈다. 계획을 바꾼다. 그 위에 적었다. 그리고 다시 써내려갔다. 간병인과 협조, 약 성분 결과 확보, 의사에게도 공유, 지영에게 녹음 유도, 감정 연기 지속. 나는 이 싸움을 혼자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내 편이 생겼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죽음 앞에 선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며칠 뒤 김간병인이 내게 녹음기를 건넸다. 어머님, 혹시 지영 씨랑 통화하게 되시면
이걸 켜세요. 자동 녹음이에요. 나는 그 작은 기계를 손에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떠나고 나서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속였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속일 차례야. 며칠 동안 나는 아예 병실에서 나가지 않았다. 몸이 무거워서라기보다 마음이 무거워서였다. 약 성분이 밝혀지고 그것이 기억을 흐리게 만드는 불법 수입 진통제라는 걸 알았을 때 내 안에서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다 타버렸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더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싸워야 할 상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 죽음을 설계한 사람이었고 그 설계는 단순히 약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수첩을 꺼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계좌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집 한 채, 예금 2개, 그리고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시골 땅 한 필지. 지금 그 아이가 노리는 건 단순한 보험금이나 병원비가 아닐 거야. 그 생각은 나를 더 깊은 의심의 늪으로 끌어당겼다. 며칠 후 나는 조용히 병원 복도 한쪽에서 김간병인에게 부탁했다. 내가 주민센터에 한번 다녀오고 싶어요. 딱 30분만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나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간단한 행정 처리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나는 그날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을 확인하러 간 것이었다. 주민센터에 도착하자 민원창구 직원이 내 신분증을 확인하며 물었다. 위임장이 있으시네요? 오늘은 뭐 때문에 오셨나요?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네, 위임장이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예전에 한번 나오셔서 가족분 성함으로 위임 처리하신 거 있어요. 아드님 박진수 씨 맞죠?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내가 언제 위임장을 썼지? 진수 이름으로? 직원이 출력한 위임장 사본을 건네주었다. 거기엔 내 서명과 지문이 찍혀 있었다. 그런데 내가 본 그 서명은 내 글씨가 아니었다. 이거 복사본 받아갈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출력해 주었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애써 감추며 봉투 안에 조심스레 그 문서를 넣었다. 그 다음 향한 곳은 은행이었다. 주민센터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조합은행. 그곳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순애 어르신 맞으시죠? 지금 어르신 명의로 대출이 2건 나가 있어요. 하나는 4,500만 원, 하나는 6천만 원. 나는 눈앞이 아찔해졌다. 뭘 담보로요? 은행원은 키보드 몇 번 두드리더니 말했다. 담보는요, 박진수 씨 명의 주택이에요. 공동 명의자로 박순애 어르신 성함이 올라가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기억을 더듬었다. 진수가 집을 살 때 한 번쯤 등본에 내 이름을 같이 넣자고 했던 적이 있었다. 엄마 명이 있으면 대출이 조금 더 나온대.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도장을 찍었다. 그게 이런 식으로 악용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건요, 저희 쪽에서 요구한 위임장 사본입니다. 어르신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 가족분이 대신 오셨거든요. 은행원은 복사된 위임장을 건네주었다. 놀랍게도 그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받았던 것과 같은 날짜, 같은 서명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지영의 친정 오빠 이름이 인감증명인으로 찍혀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잊을 수 없었다. 결혼식 날 처음 보았던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났던 그 남자. 지영의 가족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낯선 분위기와 차가운 표정이 인상적이었던 사람. 그 서류를 손에 쥔 채 나는 은행을 나섰다. 그제야
지영이 왜 내게 그렇게 친절했는지, 왜 그렇게 일찍부터 어머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라던 말들이 하나같이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걸 이해했다. 내가 죽으면 그녀는 효부가 되는 동시에 집, 보험금 그리고 땅까지 모두 가져가게 되는 구조였다. 진수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지금도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커피 한잔하며 우리 어머니 이번엔 좀 괜찮으셨어요라며 지영의 손을 잡아주고 있겠지. 나는 주먹을 꼭 쥐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간병인 김 아주머니에게 그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넘겼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진짜 무섭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도 아니고 그걸 당연한 일로 만든 사람의 얼굴이에요. 말이라는 건 흔적이 안 남아. 근데 기록은 남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을 줄이고 기록만 남기려고 해요. 그날 밤 나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희뿌연 가로등 불빛이 병실 커튼을 따라 번졌다. 그 불빛 아래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김 간병인은 말없이 내 옆에 있었다. 그녀는 이미 나의 조력자였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외부의 손이었다. 저 작게라도 카메라 하나 설치해보면 어때요? 며느님이 병실에 찾아오거나 통화할 때 증거가 있으면. 나는 그녀의 말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카메라 하나, 녹음기 하나. 그것만 있으면 돼요. 내가 당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다음 날 김 간병인은 병원 외부에서 작고 은색의 녹음기를 하나 사왔다. 내 주먹보다도 작은 그것은 자동 녹음 모드가 있었고 한번 충전하면 5일 이상 녹음이 가능했다. 이건 제가 직접 켜드릴게요. 전원은 항상 켜두고 대화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손에 쥐었다. 묵직했다. 마치 내 분노와 상처를 모두 담은 것처럼. 그리고 또 며칠 후 김 간병인은 내 병실 옷장 윗부분에 작은 무선 카메라를 설치해줬다. 손톱만한 렌즈가 병실 문 쪽을 향해 있었다.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대로 담기는 위치였다. 이건요, 제가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며느님이 들어오시거나 누가 수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기록됩니다. 나는 병원 한가운데서 누군가를 잡기 위한 사냥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었다. 어느새 내 일상이 증거를 남기는 일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영이 나타났다. 어머님,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너무 오랜만에 왔죠? 제가 요즘 회사 일도 많고 진수도 출장 다녀오느라 나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 순간 김 간병인은 천천히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녹음기를 가동했다. 지영은 침대 옆에 앉으며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어머님 많이 말랐어요. 요즘 식사는 좀 하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주머니가 잘 챙겨줘. 너는 바빴겠다. 그 말에 지영은 눈을 내리깔며 미소 지었다. 그래도 어머님 보러 와야죠. 근데 어머님, 혹시 진수한테 집 얘기하셨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러나 이내 차분한 말투로 되물었다. 무슨 집 얘기? 지영은 웃으며 말을 돌렸다. 아니에요. 진수가 요즘 좀 예민해서요. 제가 대신 등기 문제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나는 그 녹음기의 존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실감했다. 지영은 지금 스스로 덫을 파고 있었다. 그녀는 몇 마디 더 하다가는 슬그머니 가방에서 약 봉투를 꺼냈다. 이거 예전에 드리던 약이에요.
원래 거기서 나오는 거보다 이게 더 어머님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나는 그 약봉투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그래, 고맙다. 잘 먹을게. 그러고는 뒤돌아 김간병인에게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기 작동 중. 지영은 20분 정도 머물다 병실을 나섰다. 병실 문이 닫히자 김간병인은 바로 핸드폰을 꺼내 녹화된 영상과 오디오를 확인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 나왔네요. 나는 약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말했다. 저 약 분석 맡기면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장 맡겨볼게요. 며칠 후 병원 원무과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박순의 어르신 보호자분 박진수 씨께서 등기 관련해서 면담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병실에 계신 상황에서 사적인 부동산 문제로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나는 속으로 웃음이 났다. 지영이 조급해진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 모든 게 정리돼야 하니까.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오늘 지영은 또 내게 약을 먹이려 했다. 그런데 이번엔 내가 그녀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복수는 누가 봐도 아무 일도 없는 듯 진행되는 복수다. 지금 나는 그녀 앞에 앉아 있지만 내가 지금 준비 중인 건 법정에서 그녀를 무너뜨릴 증거다. 엄마, 지영이가 이상한 말들을 해요. 그날 오후 진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지영 없이 혼자였다. 그 아이가 혼자 병실을 찾은 건 결혼 이후 처음이었다. 나는 그 말에 속으로 피식 웃었다. 드디어 균열이 시작됐구나. 진수는 어딘가 초조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다. 나와 눈을 마주치기 전 자신의 무릎을 손으로 몇 번 문지르는 게 어릴 때 혼날 일이 있을 때 하던 행동 그대로였다. 엄마, 그 약 말이에요. 그거 계속 드셨어요?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응, 지영이가 챙겨준 거. 그 아이가 약 잘 고르잖아. 진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가 잠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 약 병원에서 처방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 진짜예요? 나는 그제야 그 아이의 눈을 바라봤다.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확신과 불안, 그 둘 사이를 오가는 무게감 있는 눈빛. 그 얘길 어디서 들었니? 간호사분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며느님이 준 약은 어디서 받으신 거냐고. 그래서 지영한테 물어봤더니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약 하나도 못 믿느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수의 손등을 살짝 덮었다. 진수야, 사람이 말이 세지면 마음이 약한 거야. 그리고 숨기는 게 많을수록 말이 커진단다. 진수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 아이가 어릴 적 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들고 울먹이던 얼굴을 떠올렸다.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누구를 의심하며 살아본 적이 없었구나. 그날 밤 나는 병실 창가에 앉아 진수가 두고 간 종이봉투를 꺼냈다. 그 안엔 감귤, 병원 도시락 쿠폰, 그리고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엄마, 내가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엄마가 괜찮을 때 꼭 얘기 좀 해줘요. 그 글씨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정직하고 어설펐고 무엇보다 도움이 되고 싶은데 무력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다시 펜을 들어 일기장에 적었다. 진수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틈을 기다려왔다. 이제부터 나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 아이의 아내를 파괴할 것이다. 며칠 뒤 나는 일부러 진수가 있는 시간에 약을 손에 들고 식판 위에 놓았다. 그리고 멈칫한 척 연기했다. 이 약 오늘은 좀 속이 안 좋아서 안 먹을까 싶네. 진수가 나를 바라봤다. 지영이는 이게 엄마한테 꼭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약을 식판 한쪽으로 밀어두었다. 그 순간 진수의 얼굴에 또 하나의 의심이 떠올랐다. 이번엔 훨씬 선명하고 구체적인 색을 띤. 그날 저녁 진수가 병원 복도에서 김간병인과 마주쳤다. 김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진수 씨, 죄송하지만 어머님 약 문제는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님 약을 챙기면서 색깔이 다르고 성분도 확인이 안 되는 게 몇 개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처방받은 게 아니고요. 진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진수는 병실로 돌아와 나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엄마, 나도 이제 모르겠어.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해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차분하게 말했다. 진수야, 엄마는 지금까지 참 바보처럼 살았어.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나를 믿을 줄 알았고, 좋게 대하면 나를 좋게 대해줄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무너뜨리는 거야. 진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 눈빛을 기다려왔다. 그 눈빛은 더는 며느리를 맹신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진수야, 엄마한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요?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말. 놀라더라도 절대 누나한테 먼저 말하지 마. 그리고 다시 약봉투를 열어보게 될 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직접 확인해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져가던 가면의 균열이 그 아이의 손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이 약은 병원 내부에서 처방된 적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나는 병원 원무과 상담실에서 무릎을 감쌌다. 차가운 상담실 테이블이 손끝에 닿는 감촉보다 그 말 한마디가 내 뼛속까지 더 차게 파고들었다. 상담실에 있던 사람은 내 담당 의사와 병동 책임 간호사, 그리고 원무과 소속 약사 한 명이었다. 내가 이 자리를 요청한 건 아니었다. 며칠 전 간병인을 통해 전달한 약봉지 하나가 병원 내 약품 안전관리팀에 전달되었고, 거기서 비정상 성분이 검출되면서 병원 측이 자체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약사는 작은 서류 파일을 내 앞에 펼쳐 보이며 말했다. 이건 정식 의약품이 아닙니다. 성분상으로는 진통 효과를 유사하게 유도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국내에서 의료 목적으로 유통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게 불법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불법 수입 약물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고 부작용 위험도 커요. 특히 고령자한테는.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한마디는 내게 죽음에 가까워지는 약을 의도적으로 먹였다는 증거였다. 병원 측은 정밀 조사를 이유로 병원장실에 내 사건을 공식 보고했다. 그리고 다음 날 병원장이 직접 내 병실을 찾았다. 박순애 어르신, 이건 분명히 의료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공식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병원장의 말에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 전에 하나만 더 도와주세요. 말씀하세요. 위임장 관련 서류, 혹시 병원에서도 그런 문서 받은 적 있나요? 며느리나 다른 보호자가 저 대신 동의하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처리된 거요. 병원장은 의아한 눈빛으로 간호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잠시 후 그녀가 가져온 병원 기록 파일엔 환자 보호자 위임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파일을 넘겨받았다. 그 서류엔 박순애라는 이름과 함께 날인과 지문이 찍혀 있었고 보호자랑 칸에는 윤지영, 그리고 그 밑엔 익숙한 필체의 글씨
환자 판단 불능으로 보호자 권한 부여. 그 문구를 보자 내가 진짜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걸 실감했다. 이건 제가 쓴 적 없습니다. 내 말에 병원장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럼 서류상 위임은 조작된 걸 수도 있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일 수 있어요. 병원장은 곧바로 법무팀에 연락했고 위임장 사본은 복사되어 기록 보관부에 이첩되었다. 이 일은 더 이상 가족 간 다툼이 아니라 의료 사기와 문서 위조를 동반한 형사 사건이 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같은 날 밤 나는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수야, 엄마가 내일 병원장하고 한 번 더 얘기해야 돼. 그게 끝나면 너랑도 할 얘기가 있어. 진수는 수화기 너머에서 조용히 말했다. 지영이 뭔가 이상해요. 아까도 엄마가 나한테 이상한 생각 심어준다며 엄청 화내더라고요. 나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 화, 그 초조함, 그 조급함이 지금 그녀의 가면을 스스로 찢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날 나는 병원장의 안내로 병원 CCTV실에 들어갔다. 간병인 김 아주머니가 며칠 전 말한 지영이 이상하게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는 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녹화 영상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지영이 병실을 방문한 세 번째 날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 지영은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내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내 탁자에 올려두고 손으로 살짝 눌렀다. 그 봉투의 겉면에는 복용시간 아침 9시, 점심 1시, 저녁 7시 그녀의 손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때 나는 모니터 앞에서 손을 떨고 있었다. 병원장은 무겁게 말했다. 이건 사적으로 약을 전달한 행위이고 병원 체계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도 더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실 천장만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금까지는 정말 아무도 몰랐지. 심지어 나조차도 내가 죽고 있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내 편이 생겼다. 병원장도 간병인도 그리고 무엇보다 진수의 마음도 흔들렸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죽는 건 내가 아니라 그들의 가면과 거짓말이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김 간병인이 손에 쥔 작은 USB 메모리를 내게 건넸다. 손바닥보다 작은 검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는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의 민낯이 담겨 있었다. 며느님이 병실에서 전화를 자주 하셨잖아요. 그 통화 제가 녹음기 근처에서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요, 그녀가 가방 안에서 무심코 켰던 휴대폰 화면이 우연히 녹화됐어요. 거기 문자 캡처랑 메신저 화면까지 같이 찍혔더라고요. 나는 숨을 삼켰다. 뭐라고 써 있었죠? 김 간병인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다. 일주일 안에 끝내. 보험은 오늘 들어왔고 대출은 우리 오빠가 마무리 지을 거야. 그 문장의 의미는 분명했다. 그녀는 지금 내 죽음을 정리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걸 위해 가족과 함께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이다. USB는 백업도 해뒀어요. 혹시 누가 훼손하면 안 되니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새 나는 내가 얼마나 치밀한 싸움판에 올라와 있었는지를 이제서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며 USB를 가슴팍 안에 넣었다. 마치 내 심장에 진실을 심어두는 느낌이었다. 그날 오후 병원 법무실에 제출된 USB는 내 사건을 의료기관 내부 보고에서 외부 기관 신고로 단계 격상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병원장은 정식으로 지방경찰서 사이버 수사과에 증거자료 제공 의뢰를 보냈고 동시에 나에게 말했다. 어르신, 이제는 법이 움직일 겁니다.
저희도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며칠 후 진수가 다시 병실에 나타났다. 그 아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지쳐 보였다. 무언가 알고 싶어 하면서도 끝까지 받아들이기 두려워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말했다. 진수야,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내가 조심스레 꺼낸 건 김간병인이 주었던 USB의 복사본이었다. 나는 병원 공용 태블릿을 켜고 그 안에 담긴 영상 중 하나를 보여줬다. 영상 속 지영의 모습, 병실 한 구석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장면이었다. 응, 알았어. 대출은 끝났고 보험은 오늘 들어왔대. 일주일 안에 정리해야 해. 그 말이 끝나자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게 지영이 맞아?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야, 엄마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확실해질 때까지 너한테 믿으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근데 왜 나한텐 한마디도. 그 아이의 입술이 떨렸다. 넌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 나는 그 한마디로 그동안 내 가슴 속에 웅크리고 있었던 말들을 조심스럽게 풀어냈다. 진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빛이 병실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다. 그 아이는 그저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지 그걸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수의 손을 덮었다. 괜찮아. 지금이라도 안 게 어디니. 그리고 이제 우리 둘 다 같은 쪽을 보고 있잖니.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장과 함께 경찰서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 안엔 지영이 준 약의 정체, 가짜 위임장, 위조된 서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화된 그녀의 발언과 문자 메시지 캡처까지 포함되었다. 담당 수사관은 말했다. 이 정도면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의료 사기, 살인 미수 혐의까지 검토 가능성 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고요한 응답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면을 벗기고 있었다. 그날 저녁 김간병인이 내게 송거울을 건네주었다. 어머님, 오늘 많이 힘드셨죠?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주름진 얼굴, 말라가는 볼살, 희미해진 눈빛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결코 희생자가 아닌 살기 위해 죽음을 연기했던 사람. 나는 거울을 내려놓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었지. 윤지영 씨 되시죠?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서울 강북경찰서 앞. 차문을 막 닫으려던 순간이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찰 2명이 차량 앞에서 신분증을 내밀었다. 박순애 씨 관련 의료사기 및 보험사기 혐의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청드립니다.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윤지영의 얼굴이 처음으로 깨졌다. 그동안 보여준 모든 미소, 모든 말투, 모든 효부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조각처럼 흩어졌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런 거 몰라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출석 요청서를 들고 있었다. 경찰서 조사실. 지영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눈가엔 화장이 번져 있었고 아무리 말을 꾸며도 입술 끝이 계속 떨렸다. 지영 씨, 이게 문제의 약이에요. 수사관이 내민 봉투 안에는 지영이 직접 건넨 약봉지와 분석 결과표가 함께 들어 있었다. 이건 의료법상 사용이 금지된 약물입니다. 국내 처방 내역도 없고요. 심지어 해당 약품은
해외에서 제조된 불법 성분이 포함돼 있죠. 지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수사관은 말을 이어갔다. 여기 CCTV 영상도 있습니다. 지영 씨가 병실에서 해당 약을 꺼내 직접 박순애 씨에게 건넨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는 USB에서 인쇄된 문자 메시지 캡처 파일을 책상 위에 놓았다. 일주일 안에 끝내. 대출은 오빠가 마무리할 거야. 보험은 오늘 들어왔어. 진짜 이제 한 건 하는 거지. 그녀의 얼굴은 무너지고 있었다. 눈동자는 빠르게 흔들렸고 입술은 벌어졌다 다물어졌다를 반복했다. 그건 그냥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지영 씨, 이건 농담으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순간 지영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진수는 알고 있나요? 박진수 씨는 관련 상황 대부분을 이미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지영은 뭔가를 잃은 사람처럼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병원에서는 그날 오후 담당 의사와 병원장이 진수와 면담을 가졌다. 진수 씨, 많이 힘드시죠? 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병원장은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이건 박순애 어르신 사건의 전체 기록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병원 차원에서 법적 대응까지 들어갔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닦았다. 엄마가 이걸 혼자 견디셨다고요? 그 한마디에 병원장도 잠시 침묵에 빠졌다. 한편 순애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던 오후였다. 김간병인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어머님, 지영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답니다. 지금 진수 씨도 다 아셨고요.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가장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이대로 죽지 않는다. 누군가의 탐욕을 위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끝까지 살아있는 인생이 되리라.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박순애 어르신 맞으시죠? 조사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자 구속영장 검토 중이며 보험 사기 혐의 외에 문서 위조 및 살인미수 항목도 병합 검토 중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죽을 뻔했다는 건 살아남았다는 의미기도 하잖아요. 그 말에 수사관은 조용히 웃었다. 어르신, 살아있는 증언은 무기보다 더 강합니다. 그날 밤 진수가 조용히 병실에 찾아왔다. 그 아이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진수야. 우리 이제 서로 다시 시작하자. 윤지영 씨,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조사실은 조용해졌다. 바닥에 떨궈진 지영의 시선, 묶인 듯한 양손, 거칠게 들이마시는 숨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영은 말이 없었다. 입술을 꾹 다물었고 그 손은 자신도 모르게 왼쪽 엄지손톱을 파고들고 있었다. 손톱 끝이 벌겋게 물들었지만 그녀는 아픈 줄도 몰랐다. 그렇게 효부의 얼굴은 무너지고 있었다. 수년간 그녀가 쌓아온 가면은 깨어졌고 그 아래엔 탐욕, 조작, 그리고 냉정한 사리가 숨겨져 있었다. 구속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지영이 다니던 교회 커뮤니티, 진수가 다니던 회사 내부 게시판, 심지어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 집 며느리가 그랬대 하는 말이 오갔다. 그리고 모두는 한 사람을 떠올렸다. 박순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려졌던 그녀가 죽는 대신 세상에 외친 한마디로
그들의 거짓을 무너뜨렸다는 것. 진수는 그날 밤 병실에서 내 손을 붙잡고 앉아 있었다. 그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엄마, 그 사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그 애는 너까지 계산 속에 넣고 있었어.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봐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는지도, 내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도 이제서야 알아요.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이제 알았잖아. 그걸로 됐어. 며칠 뒤 서울지방법원 1심 공판. 지영은 구속 상태로 재판정에 섰다. 검은 수에 고개를 숙인 채 입장한 그녀의 모습은 한때 천사 며느리라 불리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재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낭독했다. 피고 윤지영은 장모 박순애 씨의 치료를 명분으로 신뢰를 얻은 뒤 불법 약물을 이용하여 환자의 인지 능력을 저하시켰으며 보험금 및 부동산 이권을 노리고 계획적 행위를 저질렀다. 해당 혐의는 단순 가족 간 갈등을 넘어 명백한 범죄이며 고령자 약자 대상 범죄로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그날 판사는 지영에게 징역 8년형과 추징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했다. 기사가 떴다. 시어머니 살해 시도 며느리 징역 8년 선고. 보험대출 위임장까지 효부가면 쓴 여자의 민낯. 댓글창엔 수천 개의 반응이 달렸다. 진짜 무섭다. 이래서 가족도 믿으면 안 돼. 어르신 꼭 살아남으세요. 유유.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병원 복도를 걸었다. 김간병인이 내 옆에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기적이라는 말 사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나는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으로 뻗어 있는 벚나무 가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가지 끝에 맺힌 여린 꽃봉오리는 마치 지금의 나 같았다. 피어날지 지고 말지를 아직 알 수 없는 그 애매한 경계에 서 있는 존재. 근데 지금은 좀 믿어보고 싶네요. 기적이라는 걸.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박 어르신은요, 정말 보기 드물게 강한 분이에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은 마음이 살아있어야 몸이 따라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내 담당 주치의가 내게 말했다. 순애 어르신, 생각보다 암세포 진행이 느려졌어요. 완치는 어렵지만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한참을 말없이 그 말을 되뇌었다.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말이 이렇게 큰 선물처럼 느껴질 줄이야. 내가 그토록 바라던 건 아무것도 아닌 하루였다. 해가 뜨고 밥을 먹고 웃고 울고 또 하루를 보내는 일상. 그 모든 걸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였다. 며칠 뒤 나는 병실 복도에서 간병인 김아주머니와 함께 작은 산책을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님,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너무 오랜만에 듣는 질문이었다. 나의 미래를 묻는 말. 글쎄요. 그냥 밥이나 해먹고 싶네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밥이요? 응. 누가 주는 밥 말고 내가 해서 먹는 밥. 그 순간 내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새로 움트는 걸 느꼈다. 병원 퇴원은 조용하게 진행됐다. 소문을 낼 필요도 없었다. 나는 여전히 암 환자였고 살아있는 사람 중 하나일 뿐이었다. 진수는 내 손을 꼭 잡고 병원을 나섰다. 엄마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엄마 하고 싶은 거 하고 이젠 엄마 마음대로 살아봐요. 나는 아들의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끝끝내 울지 않았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박순애라는 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몇 주 뒤 나는 내가 예전에 살던 담양 집으로 돌아갔다. 지붕이 낡고 담벼락엔 이끼가 끼었지만 그 집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당 한쪽에 작은 화단을 만들고 쑥과 상추 모종을 심었다. 흙냄새, 삽에 닿는 감촉, 햇볕이 목덜미에 닿는 따뜻함이 모두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삶은 정말 돌아올 수 있는 것이구나.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다. 이장님은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계셨다. 이거 마을 복지센터에서 나온 거예요. 작은 지원금이긴 한데 요긴하게 쓰세요. 나는 그 봉투를 받으며 말했다. 저 봉사라도 할 수 있을까요? 뭔가 도움이 되는 일. 이장님은 의아해하면서도 반색했다. 아이고야, 그럼요. 할머니들이랑 밑반찬 봉사도 있고 아이들 간식 만드는 것도 있고 정 안 되면 우리 경로당 회장 맡으시죠. 나는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쓰임이라는 걸 느낀 순간이었다. 며칠 뒤 진수가 마을에 들렀다. 차에서 내린 아들은 내가 들고 있던 쑥 한 바구니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마 이걸 다 캤어요? 응. 이걸로 쑥떡 해줄까?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릴 때 엄마가 해준 쑥떡 그거 아직도 기억나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작은 쑥잎 하나를 꺼내 코끝에 갖다 댔다. 이 냄새 살아있는 냄새야. 밤이 되면 나는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별은 많았고 밤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이제 나는 누가 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다시 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죽음을 이용하려 했던 자들은 무너졌고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어머님, 지영 씨가 면회를 요청하셨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나는 잠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귀를 의심했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 나를, 네, 직접 어머니를 지목해서 요청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만나겠다고. 나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만나러 가자. 그녀는 서울구치소 접견실 유리 너머에 앉아 있었다. 긴 머리는 목덜미까지 잘려 있었고 화장은 지워졌으며 교정복 위에 덮인 얇은 회색 외투가 그녀를 더 왜소하게 만들고 있었다. 내가 입장하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다. 한때 가족이었고 한때 서로의 밥을 함께 먹던 사이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적대자였다. 살아남은 자와 죽이려 했던 자.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지영아, 왜 불렀니?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때 혹시 제가 정말 죽이려 했던 거라고 믿으세요? 나는 잠시 고개를 기울였다. 그렇지 않다고 믿을 이유라도 있니? 지영은 웃지도 울지도 않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땐 그냥 너무 쉬워 보였어요. 뭐가? 어머님이 죽는 게요. 그 말에 나는 오한을 느꼈다. 그녀는 감정을 담지 않고 말했다. 그저 사실을 나열하듯. 몸도 약해졌고 진수도 바빴고 병원도 당연한 듯 받아들였고 딱히 거슬리는 변수도 없었고요. 나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게 사람을 죽여도 되는 이유가 되니?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처음엔 그냥 약 조금 그 정도였어요. 그녀의 눈가가 처음으로 떨렸다. 근데 어머님이 안 죽으시더라고요. 점점 더 또렷해지시고 그게 무서웠어요. 그건 내가 살려고 했기 때문이야.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전 그냥 다 갖고 싶었어요. 진수도, 집도, 앞으로의 미래도. 그래서 날 죽이려고 했니? 그땐 그게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은? 지영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 눈물은 용서나 회한이라기보단
모든 게 끝났다는 절망에 가까웠다. 이제 끝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다시 안 믿으시겠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영아, 나는 너를 며느리로 믿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 믿은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은 네가 버렸어. 면회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울렸다. 지영은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지영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의 무게를 견디는 건 그 사람의 몫이야. 이제 그 무게를 버티며 살아.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그 순간 등 뒤에서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들려왔다. 어머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치소를 나오는 길 진수가 차에서 내렸다. 엄마,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괜찮아졌어. 이제 정말 끝났으니까. 그 아이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만 생각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하늘로 들었다. 구름 사이로 비친 햇살이 내 눈동자에 닿았다. 그래, 이제야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순애 이모 쑥떡 나눠주세요. 마당 밖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미리 쪄둔 쑥떡 찜통 앞에 앉아 있다가 두 팔 가득 떡을 담은 접시를 들고 나갔다. 어이구, 우리 동네 도깨비들 왔네. 입 다물고 기다리면 두 개씩, 조르면서 달려들면 하나씩. 에이 이모. 아이들의 발소리는 마당을 들썩이게 했고 나는 웃음소리를 참지 못하고 떡을 하나씩 손에 쥐어줬다. 이 작은 순간이 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지금의 나는 안다. 이장이 말한 대로 나는 마을 경로당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그것도 전원 만장일치로. 아이고, 박 회장님 오늘은 뭘 끓일까요? 무국 아니면 된장국? 오늘은 좀 쌉싸름한 나물 어떠슈? 동네 할머니들 사이에서 나는 이제 순회 회장님이자 어제 쑥 캐러 가자던 사람으로 통했다. 그들은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 많이 묻지 않았다. 다만 가끔 눈빛 속에 당신 참 대단해요라는 조용한 존경이 묻어나올 뿐이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침묵이 오히려 가장 위로가 됐다. 봄이 한창 무르익던 4월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작게 여는 노인 대학 강의가 열렸다. 나는 마이크를 들고 생의 마지막 봄을 보내려다 다시 맞은 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제가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여기서 이러고 있을 줄 몰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이제는 다 끝났구나 싶었죠. 사람들이 숨죽여 내 말을 들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죽기로 마음먹었을 때보다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은 다음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어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런데도 말이에요. 살아야겠더라고요. 나를 죽이려 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었던 사람들 때문이라도. 강의가 끝나자 누군가 내게 다가와 살며시 봉투 하나를 건넸다. 박 회장님, 저희 딸이 방송국 PD인데요. 혹시 이야기 좀 들어봐도 될까요?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대요. 나는 봉투를 받으며 웃었다. 이 늙은이 인생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회장님 인생보다 더 대단한 드라마 아직 못 봤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눈물 나게 따뜻했는지. 밤이 되면 나는 여전히 마당 평상에 앉는다. 작은 휴대용 라디오에서 구수한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나는 다 식은 국화차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본다. 별은 여전히 많고 달은 지난해보다 조금 더 둥글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나는 살아있다. 살기 위해 싸웠고 싸운 끝에 살아남았으며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박순애로 살고 있다. 진수는 요즘 주말마다 찾아온다. 가끔은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가끔은 마당 텃밭에 앉아 양파순을 따준다.
엄마, 나 이제서야 엄마를 제대로 본 것 같아요. 나는 웃는다. 너 어릴 때도 이렇게 텃밭에 같이 앉았었는데 그땐 몰랐죠.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지나온 삶은 지울 수 없지만 그 위에 새로운 삶을 덧칠할 수는 있다. 나는 오늘도 쑥을 따고 밥을 짓고 웃고 울고 그리고 살고 있다. 더는 누군가의 위임장을 대신 써주지 않아도 되고 더는 약 봉지를 불안하게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 나는 다시 태어났고 이번엔 내 손으로 내 인생을 키우고 있다. 봄이 지나가고 있었다. 마당의 쑥은 키가 자라 잎이 거칠어졌고 화단에 심은 모종은 제법 자리를 잡았다. 이른 아침이면 마당 한가운데 햇살이 떨어졌고 그 빛은 마치 내 인생의 새벽처럼 느껴졌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아침 기상 뉴스는 익숙했고 나는 여느 날처럼 식탁에 앉아 갓 지은 밥에 조용히 손을 모았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내 손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날 오후 진수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찾아왔다. 엄마, 이거 뭔데? 엄마 이름으로 제작된 작은 다큐멘터리예요. 지역 케이블 방송에 나갔다더라고요. 어르신 권익 증진 캠페인 콘텐츠 중 하나로. 나는 깜짝 놀랐다. 내 얘기를 방송에 냈다고? 병원장님이 인터뷰하셨대요. 김간병인 아주머니도 나오시고. 나는 손으로 얼굴을 덮으며 웃었다. 이 늙은이 이야기 누가 본다고. 많이 봤대요. 의외로요. 진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았다고요. 엄마를 보면서 나는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어딘가가 울컥했지만 이번에도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밤이 되면 나는 늘 그렇듯 평상에 앉는다. 그 자리엔 쑥을 담았던 소쿠리 대신 따뜻한 담요 한 장이 놓였고 나는 그 위에 앉아 별빛을 바라보며 숨을 고른다. 그날따라 하늘은 맑았다. 달은 큼직했고 별은 반짝였고 바람은 조용히 내 옆을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이 말을 꺼낼 수 있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렵게 내 입에서 흘러나왔는지 아마 하늘만 알 것이다. 살고 싶다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 나는 죽을 고비를 넘겼고 지켜낸 진실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야 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노인은 조용히 사라지는 존재라고. 인생의 마지막은 누군가의 그림자로 남는 거라고. 하지만 아니다. 나는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나의 이름으로 살아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내 이름 석자가 내 삶의 시작이자 끝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소유가 아니고 누구의 손에 죽음을 맡길 사람도 아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내 하루를 내가 책임지며 내 마지막까지 내가 지켜낼 것이다. 봄이 끝나고 여름이 오겠지. 그 다음은 가을이고 또 겨울이 오겠지. 언젠가는 진짜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하루하루 이 말만 기억하며 살고 싶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 말이 내 모든 날의 시작이자 내 인생 전체를 위한 유일한 선언이니까. 전라남도 담양. 한적한 시골 마을의 봄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마을 한켠 늙은 어머니의 마음속엔 지금 막 피어오른 가장 생생한 생의 꽃이 숨쉬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생존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포기하려는 순간 그 삶에 다시 손을 뻗는 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감동적인 사연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